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29분 동안의 연설에서 일자리를 44번이나 언급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는데요.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 3당은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형식 면에서 네. 프리젠테이션 형식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음 생에는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태어날게요. 네, 이런 네. 취업 준비생, 실업 청년의 마지막 문자 같은 걸 등장시키고 이래서 좀 감성적으로 터치한 부분, 이 부분이 좀 네. 형식 면에서 눈에 띄는데요. 지금 최영일 평론가 대답을 듣기 전에 네. 지금 현장에서 그림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소공동 한국은행 본사를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과 통화를 이끄는 두 경제수장인데 첫 만남입니다. 네,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한국은행 본사를 방문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악수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상황인데요. 지금 두 경제 수장의 만남이다.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이 제이노믹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대선 전후부터 들어왔는데 이제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수장입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는 한국은행은 지금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인 기구예요. 예. 참 특이하게도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으로 돼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무슨 이제 조짐이 나오고 있냐면은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저금리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우리도 과연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이제 따라서 인상할 것인가? 어제 결국은, 이주열 하는 총재가 금리 인상 암시했죠. 신호를 이렇게 보내서 시그널을 준 겁니다. 시장에 뭉치기도 준비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 우리도 환율 정책 펴야 하니까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 이 얘기를 했고 그럼 조만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고 우리도 몇 개월 텀은 있겠지만 오른다는 예. 얘기예요. 그럼 지금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총괄해야 되는데 예.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경제 공약 쉽게 얘기하면 소득주도 성장. 네. 그러니까 이 추경 시정연설을 굳이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로 가서 한 이유도 네. 일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첫 번째 물꼬를 트는 이 열쇠가 될 것이다. 예.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혁신경제라고 또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환율, 한국은행의 역할 그리고 이제 경제 수장으로서 제이노믹스를 어떻게 이제 열어나갈 것인가. 오늘 그 첫 번째 만남입니다. 예. 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과열에 지금 팔을 걷어붙인 상황인데 네. 두 경제수장의 만남에서 오늘 첫 번째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일단 모두 발언에서 혹시 들을 수 있으면 저희가 더 잠깐 중요한 건 보여드리도록 오찬이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예. 어떤 메뉴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메뉴인지도 궁금하시다고요? 예, 혹시 들어오면 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하도록 하고요. 대통령 시정연설로 돌아가서 어제 이제 약간 감성적인 대통령의 맞아요. 시정연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뭐 대학 교수도 저도 어제 종강했는데 네. 강의를 다 대체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전달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네. 보시면 과거에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쪽이나 혹은 이제 이 검찰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이 탄핵 소추위원 쪽도 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고 요즘 법정에서도 검사와 변호인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영상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청문회 때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 손혜원 의원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우병우 전 수석이 얘기했다고 회자됐던 이야기를 본인이 읽어라. 그걸 읽다가 우병우 수석이 이거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워포인트가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에 등장한 것은 전 최초로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면접이라도 좀 꼭 보고 싶어요. 이런 절절한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낭독하듯 네. 감성 터치를 하죠. 전 전달력이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는 대통령의 연설도 이런 형태로 시청각 형식으로 바뀌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뉴미디어 비서관실이 주도한 것 같은데 뭐 예.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추경이 통과되면 그 공을 인정받아 칭찬을 드릴 텐데
지금 추경 통과가 막혀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그 부분이 아쉽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제 거의 뭐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끝난 그런 시정 연설이었다라는 이제 평이 나옵니다. 일자리만 뭐 30여 번, 예, 44번 얘기를 했고요. 청년 얘기도 33회. 네. 예. 그러니까 사례, 지금 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주된 부분들로 사례를 중심으로 들었었고 그 사례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일자리와 관련돼서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가진 어려움 같은 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구조적인 경제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거를 실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였느냐, 주로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찰이나 소방관 혹은 예. 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살핀다든가 이런 식의 일자리들을 많이 구상을 했고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제 야당은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추경에 관해서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혹은 뭐 예산이 조금 더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세가 많이 거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부담도 없는 거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는데 예. 그 앞으로 그럼 어떻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질문이 저는 참 이 대통령이 주장하고 계신 그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앞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예. 어떤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그것 자체, 그러니까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물에서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금의 물을 붓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부어야 되느냐는 식으로 맞받아치고 있어서 약간 지금 방향을 너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야당은 이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히긴 했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거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정연설 보면서 공수가 뒤바뀌었구나. 그렇죠. 이걸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연습 모습 때와 비교하면은 뭐 여야 구도를 거꾸로 해서 보면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 네. 확연한 차이점도 있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33일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현행 헌법 역사상 가장 먼저 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시행됐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해 10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혹 속에 개헌 카드를 꺼냈던 연설이었는데요. 당시와 그리고 지금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이 기립합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상황 먼저 보죠. 당시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지던 상황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냅니다.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싸늘했습니다. 항의 문구를 담아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시고 민생에 전념하시고 개헌 논의는 대통령은 빠지시고. 하지만 지금은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섰죠.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16차례의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은 노트북 앞에 항의 문구를 붙이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연설이 끝난 직후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지난해 연설 당시에는 중앙통로로 퇴장하는 박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몰려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야당까지 찾아서 악수를 하고 떠났습니다. 일단 피켓을 어느 정당이 붙였느냐, 어느 정당이 박수를 쳤느냐 이걸 보면 이제 네. 공수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고요. 지금 차현주 앵커가 비교해준 직전 그 시정연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월 24일 개헌, 예. 이 국정농단 이야기가 막 터져 나왔을 때 갑자기 또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태블릿 PC가 폭로가 됐었고요. 예. 그래서 개헌 논의 자체가 완전히
수그러들어 버렸죠, 바로.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지금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놓고 가니까 마치 예. 비슷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전혀 상황이 달랐던 거거든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비선 실세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개헌을, 특히 개헌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전에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개헌 논의야말로 정말 카오스처럼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인다고 해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들고 나왔던 예. 것이고, 지금은 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이후 30여일 만에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서 당장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갔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피켓 시위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때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고 네. 갑작스럽게 개헌 얘기를 하니까 피켓을 걸었던 것이고, 네. 지금 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사 같은 것이 강행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사 파행이라는 식으로 미리 예단을 해놓고 피켓을 걸었거든요. 예. 저 두 개 겉으로 보이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안의 실상 내면은 완전히 다른 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형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하나 좀 눈에 띄는 차이점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다 일일이 악수를 네. 하면서 어제 나갔는데,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네. 가장 길게 악수를 하고 얘기를 나눴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타겟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하기 전에 차담회를 했습니다. 예. 각 야당 대표와 또 이제 국회의장 함께 이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그때도 뭐 강경화 후보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좀 많이 협치 부탁한다,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정연설을 했는데 정우택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이콧을 했어요. 불참을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은 못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 예. 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끝나고 본회의장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전 아마 미리 주시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정우택 네. 원내대표까지 가는 길에 다른 의원들을 다 악수를 가는 하고 길에 만났다. 두루두루 악수를 하는데 예. 왜냐하면 뒷자리로 갈수록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서청원 예. 의원이라든가 여러 명, 약간 눈에 띈 것은 이제 중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통 뒤에 이렇게 김진태 의원은 예. 조금 쌀쌀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일어나서 악수도 의원은 하고요. 통로 쪽에 아닌데 예. 굳이 이제 저 대통령을 맞으러 나와서 악수하는 모습이에요. 예. 적극성을 보인 게 나경원 의원이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꼭 손을 잡고 또 이게 팔을 감싸 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친근함을 보여줬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정우택 원내대표를 표적 삼아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예. 아까 그럼 차담회에 안 얘기를 왔으니 얼굴을 꼭 보고 눈맞춤을 가야겠다. 하고 가겠다. 해서 이게 악수의 정착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몇 초 동안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 자기도 고맙다라는 이제 답례를 했다라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완전히 다른 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야당에게 그런 시그널을 계속 여러 가지로 예. 오늘 이제 이 상임위원장들 오찬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들은 이제 불참을 했죠. 네, 어제 그 오후 2시라서 그런가요?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 이게 조는 의원도 있고, 예, 껌을 씹다가 또 찍힌 네. 의원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의도적인 시위 같은 거라고 저는 의도적인 거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 연설 내용 자체가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얘기이기도 하고 국회에 프레젠테이션이 등장하네 하고서 재미삼아라도 한 번이라도 볼 법한데 일부러 눈 감고 있고 일부러 조는 시위하고 했던 것은 사실은 피켓을 건 것보다 더 나가서 뭐 우리 무건 시위라고 하죠. 침묵 시위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모습을 국민들 많은 국민들도 보고 있었고 하필이면 나와 있던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자리에 관련된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피켓 걸어놓고 눈 감고 껌 씹고 있었다. 글쎄 어떻게 봤을지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예, 어제 국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을 두고 국민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또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론조사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야의 반응이 좀 극명하게 엇갈렸거든요. 야권에서는 알맹이가 없다 이런 반응까지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외화 부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 전국에 대한 언급이 계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 패러그래프 정도였기 때문에 큰 뭐라 그럴까 영원한 임팩이 없었다 이렇게. 마지막에 뭐 인사하시면서 대화도 좀 나누시던데 어떤 대화 잠깐 나누신 거예요? 오늘 그 환담 자리에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못 가셔서 일부러 그 자리에 오셨다고 찾아오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그냥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맹이가 없었다, 임팩트가 없었다. 네, 야당의 평가는 이렇네요. 네, 외화 내빈. 보통 우린 이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밖은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빈곤하다, 빈약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외화 부실 이렇게 썼어요. 예. 뭐 말뜻은 통합니다. 알맹이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알맹이가 없다고 표현했을까 보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도 마지막 단락에 잠깐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고 원래 이게 추경 예산 통과를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시정연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추경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언론들도 그랬고 다 아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읍소할 것이다. 네. 좀 간곡하게 우리 장관들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혹은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빗나간 거죠. 그렇죠. 오직 추경과 일자리에 올인했어요. 네. 그야말로 집중과 선택을 한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게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것이고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엮겠다는 것은 정치공학적인 발상이지 추경은 추경, 인사는 인사, 대통령은 분리대응하겠다는 의미구나 이해가 됐는데 야당은 뭔가 읍소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 얘기가 거의 없으니까 이 알맹이가 없는데 추경이라는 관점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알맹이가 꽉 차 있어요. 추경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야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야당이 이제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하려면 추경 심사를 받되 내용을 가지고 칼질을 하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81만 공공일자리 만들겠다. 대통령 공약인데 지금 11조를 주면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중에 7만 1,000개가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일자리고 3만 9천 개는 민간 일자리거든요. 그럼 81만 명 공공일자리 약속하셨는데 지금 7만 명 벌써 이 돈으로 뽑겠다면 10%에 육박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럼 공공일자리를 한 5만 개로 줄이고 나머지 예산으로 국민의당이 일전에 제안을 했어요. 지금 가뭄이 국가 재난 수준 아닙니까? 네. 가뭄 대책 예산 좀 쓰자. 뭐 인공 강우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준비 안 돼 있지 않느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가금류 농가 힘들다. 여기 긴급 재난 예산 쓰자. 이런 얘기를 야당이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보이콧하는 형태로 예산 심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은 예산 문제도 공전하고 인사 문제도 공전하고 그러면 이제 국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조금 전략적으로 네. 국민들에게도 어필하기 위한 역제안의 방식들을 찾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야당은 일단 인사 안 풀리면 추경 없습니다.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좀 구태의연화 방식이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에서는 앞으로 더 야당이 역풍을 맞을 위험도 있다. 조금 예. 전향적으로 여야 모두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어제는 야당마다 입장이 좀 미묘하게 갈라졌었던 것 온도차가 같은데 있어요. 오늘은 일단 일자리 추경 안에는 반대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유를 들어보면은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저희가 아무리 봐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그러한 일자리 추경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안에는 또 정부 청사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론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각오가 이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추경에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추경의 내용,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이 미래 세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유로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화면이 수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들어왔으면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오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는
상임위원장단과 간사단과 오찬을 이제 하는데요. 지금 청와대 화면입니다. 저희가 소리는 들려드릴 수 없고요. 지금 화면만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예. 국회의 상임위와 특위가 있어요. 네. 그 특위위원회까지 해서 18개가 상설화돼 있는데 이 중에 이 자유한국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쪽이 8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나머지 당, 야당과 네. 여당이 참석했다면 한 10명 정도 국회 예.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상황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네. 모두 불참을 하는 거죠? 모두 불참했습니다. 모두 예. 불참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쪽짜리 상임위원장과 대통령의 오찬 모임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오찬 회동을 아예 미룰까도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오늘 강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 쏙 빠진 상태에서 근데 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초청을 네. 했는데 보이콧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예. 반쪽짜리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임위마다 지금 다 성격이 다르죠. 예. 예를 들면 또 상임위마다 지금 이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를 맡고 있는 상임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도 지금 다수 위원장이 불참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이 없으면 해당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면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또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직접 화법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부할 때 거부하고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네. 제1야당이 저 자리에 당당히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 이런 이유 5개 5대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를 철저히 원천적 배제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걸 차라리 따져 묻고 대화를 하는 게 소통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자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통을 스스로 만드는 예. 모양새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좋지 네. 않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뉴스 시간에 굉장히 뉴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만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뭔가 모두 발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예, 지금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 본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오찬 회동을 하게 되는데요. 악수를 했고요. 잠시 뒤에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어떤 얘기를 또 두 경제수장이 얘기를 나눌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은행 본관이고요. 예, 잠시 뒤면은 뭔가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저는 어제부터 그 부총리 겸 기획재무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늦게 이제 임명장을 받았고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아직 저 기획재정부에 가서 아직 취임식도 하지 못하고 어제 이제 국회를 첫 일정으로 어제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을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회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존경과 예의를 같이 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제 국회에 가서 의장님, 또 양 부의장님, 또 5당의 그 당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 수뇌부들하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한국은행에 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온 것은 제가 취임 인사차 직접 좀 우리 총장님과 또 우리 또 다른 간부들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리는 게 좀 도움일 것 같아서 국회에 이어서 두 번째 한국은행을 좀 찾아왔습니다. 또 어제가 한국은행 창립 67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아주대학교 총장을 있을 적에도 창립기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는 마침 내부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아마 외부 손님들에게 그 대만했더라면 제가 어저께 와서 축하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내부 행사라서 오늘 와서 취임 인사 겸
또 한국은행 창립 67주년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를 운영하고 또 앞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와 저희 기획정부 직원들이 우리 한국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존경과 또 그 소통하면서 또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겸허한 자세로 오늘 왔고 또 총재님 뵙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취임 인사차 제가 이렇게 그 한국을 먼저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총재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한국은행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부총리님 취임을 제가 축하드리고요. 많은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 취임하시자마자 한국은행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총리님을 이제 뵈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때는 그 위기 극복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셨던 부총리님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감회가 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경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안팎의 여건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 한시도 경제를 늦출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주에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통상 환경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또 국내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라든가 청년 실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부총리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지식과 풍부한 경험, 훌륭한 리더십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본연의 임무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첫 만남에서의 모두 발언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임식도 못하고 네네. 지금 첫 일정으로 어제 국회 가서 추경안의 총력전을 네네. 펼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또 한 번 설명을 했고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은행에 취임 인사차 왔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가 하는 이제 기념일인데 네, 어제 못 가고 67주년, 오늘 왔다. 예. 그래서 이제 인사차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금리 인상 시점이 아주 중요한 게 이주열 하는 총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내년 3월 말에 4년 임기를 끝내게 돼요. 그런데 미국이 올해 중반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보통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계의 핵심 관심사는 이 이주열 하는 총재 퇴임 전에 과연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부정적이다, 어렵다 그거였는데 오늘의 회동으로 제가 보기엔 이 임기와 상관없이 빠르게 대응하는 쪽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와 하는 총재가 의기투합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이제 오찬을 하면서 어떤 아까 궁금해하시는 메뉴를 먹을지 그러니까 또 저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코스 요리 말고 단품 요리를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군요.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예, 현장에서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이 부분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간사단과 오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지금 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이게 좋은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를 협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만나지도 않는 상황을 어떻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이낙연 지사의 인준에 관한 과정에서도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국회를 찾아갔어도 안 만났었고 청와대로 초청을 해도 안 나가고 하면서 그러면 협치를 해달라라고 하면 아까 최영일 평론가 설명하신 것처럼 가서 만나고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혹시 자유한국당이 지금 없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당 내부를 정리를 하고 의견을 어떻게 일치를 하고 어떤 부분을 공개하고 어떻게 방어할지를 안 정해져 있으니까 아예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안 만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답답한 상황을 연출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 청와대 본관 그 상황인데요. 인왕실입니다. 이곳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정치부장한테 물어봤더니 전임 정권에서도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오찬을 할 때 자주 이용했던 장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단 간사단은 지금 모습이 안 보이고요. 지금 다른 당 상임위원장들은 다 이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는 그런 또 모습이네요. 네, 박범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오늘 이 오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역시 뭐 일자리 추경에 대한 협조 이걸 다시 한번 또 당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아직 불완전하다. 지금 조각이 돼야 정부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국무회의 아까 장면도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왜냐하면 전임 장관이 거의 다 자리를 메우고 있고 그러니까 전 정부의 장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는 일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방부에서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민국 국방장관이 그것을 이제 며칠 후면 나는 후임이 오니까 나는 이제 그만둘 사람이니 꼼꼼하게 못 챙기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권 2학기에 장관 한 명이 제대로 부처를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여러 가지 돌발적인 문제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뭐 경제부총리 하는 총재 만나고 있지만 지금 그나마 임명된 사람이 총리 1명, 이낙연 총리. 경제부총리 2명이죠. 없어요. 그다음엔. 그럼 이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걸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안보 그러면은 적어도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정도는 모여야 국가안보실장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럼 기재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에 기타 등등 뭐 필요하면 해수부 요즘에 조류 독감 문제 이게 뭐 농림축산식품부 다 모여서 협의를 하고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 그럼 장관들이 제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대목에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어제는 추경에 집중을 했으니까 오늘 상임위원장들은 각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그러한 조직의 수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장이 보이콧을 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부처들도 있단 말이에요. 김희조 두 후보자는 맞습니다. 좀 채택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는 지금 그런 당부를 오늘 대통령이 자 어제는 추경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 오늘은 좀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제1야당이 없는 바람에 지금 아까 사진 찍는 장면 나왔습니다만 좀 김 빠진 오찬회동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청와대의 명분이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명분이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브레이크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질타를 받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엔 7월 3일 전당대회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요지부동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부의 리더십을 세울 때까지 정부는 인사 늦추고 기다리십시오 하는 야당의 국민들은 일부 횡포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 위원장들, 여야 간사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오늘 청와대 인왕실로 초청이 돼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이 방송사들 간의 약속이라든가 청와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화면만 쓸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최영일 시사평론가께서는 오늘은 일단 상임위원장단을 불렀기 때문에 인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어제 예산과 관련된 얘기가 저는 인사에 관련된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어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내용엔 들어가 있지만 그 전에 만남에서도 사실 인사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야 할까요? 과연? 하지는 그러면 않았지만. 지금 새 정부 출범이고 새 정부가 이 일을 하기 있고 이른바 제이노믹스라고는 소득주도 성장
협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추가 경정 예산인데 예산만 있으면 누가 집행을 합니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 장관제를 해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각 장관들에게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물도 지금 인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자리 예산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 중소기업 살리기를 해야 하는데 추가 경정 예산을 가지고 노동부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가 다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예. 여기에서 추가 경정 예산에서 일자리 얘기만 나오고 있다고 이게 무슨 알맹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야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국회의원분들 지역구에 가서 지금 얼마나 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지 좀 청년들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결국 지난 2번의 정권에서 이른바 낙수 효과라는 걸 기대하면서 대기업들이라든가 주도적으로 큰 기업들에게 돈을 많이 주게 될 경우에 예. 그쪽에서 흘러 넘치는 돈을 기대를 했다. 그럼 우리 경제가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지난 10년간 추진했는데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그게 아니라 지하에서부터 물을 퍼내가지고 밑에서부터 우리가 도와주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마중물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데는 인선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추경과 인선이 좋은 의미에서 한 묶음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야권에서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죠. 인사를 우리가 해결을 안 해주면, 우리의 뜻을 관철을 안 시켜주면 추경도 아예 못하겠다. 뭐가 예. 중요한지, 뭐가 선호인지 자체에 대해서 지금 판단들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지금 야당에서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나중에 연금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미래 세대 부담이 될 수 없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대선 전부터 예. 이 후보 간 격돌, 정책 격돌을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렇죠. 공공 부분 일자리를 예. 늘릴 것인가, 그렇죠. 민간이 주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보수 정당과 지금 진보 정당은 경제 철학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만 개 일자리를 우선 만들고자 하는데 이 11조의 추경을 가지고 그 중에서 3만 9천 개는 이 민간 일자리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냐면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을 하면 2명은 급여를 기업이 주지만 1명, 2+1 제도로 1명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고용을 좀 유지해달라. 그러니까 2사람 쓸 거 3사람 써달라. 민간 기업이 이제 이런 요구를 하면서 예산을 푸겠다는 방침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여야가 경제 철학을 벗어나서 좀 중간지대에서 한번 절충안을 고민해 볼 만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1,000개 공공일자리 창출은 초기에 너무 부담스러우니 이걸 3만 개로 줄입시다. 5만 개로 줄입시다. 한번 테스트베드로 실험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늘려나갑시다 하는 것들을 야당이 조건을 걸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경제 철학이 그야말로 극과 극인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총체적인 정책 추진과 총체적인 정책 반대가 되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 활성화냐 경제 민주화냐 국회에서 이 노동사법 개혁사법이라고 정부는 불렀고 이게 악법이라고 이제 야당은 불렀는데 절대로 풀리지 않는 교착 상태가 몇 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정권 초기부터.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속 이야기를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임위원장, 경제 관련 부처들의 또는 이제 정부와 국회 또는 대통령과 이제 야당 지도부 이런 쪽에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최소한의 접합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만나지를 않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 지난 이 정권 때는 불통이 문제였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불통이 문제였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이번엔 야당이 불통의 야당이 되면 이건 결국은 박수가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야당의 입장, 경제 철학 다르다, 공공일자리에 반대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논리고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담론회장에서 이 얘기를 끝장 토론을 해보자. 끝장 토론 얘기가 대선 전엔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집권하고 야당 되니까 왜 끝장 토론 얘기가 안 나오냐 이거죠. 토론으로 소통을 꼭 해주십사.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리가 있으면 만나시고 야당이 먼저 만나자는 요구를 정부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 본관 일왕실 화면을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결위원장, 외통위원장 모습 보이고요. 김영우 국방위원장 모습도 조금 전에 보셨는데 오늘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민주당은 참석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참석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추경이라든가 인사 문제
앞으로 또 정부 조직 개편안 이 문제도 남아 있는데 오늘 이 회동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또 이게 협치를 이끌어낼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문회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볼까요? 자, 김희수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어제 청문 보고서 때 마감일이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준은 필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청문 보고서가 없다라는 흠결이 있는데 이거를 그럼 과연 재송보를 요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지 아니하고 어차피 국회에 지금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할 것이냐의 선택에 어떤 상황이 남아있는 거고요. 문제가 그거죠. 김희수 후보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혹시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포함해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회 통과가 진짜 불투명해지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를 임명 강행을 해버리면 그러면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전적인 인사권 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고 김희수 헌법재판소 장이기 때문에 삼부 요인에 준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를 놓고 국회가 이른바 줄다리기 내지는 이게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국회를 갔었을 때 어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차담회를 통해서 국회 야당 의원들을 먼저 만났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관련된 얘기만 하셨지만 어쨌든 국회 연설을 했었고 오늘도 또 이렇게 국회 야당 의원들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여론의 향방이라도 좀 이끌어 보자. 그리고 이 야권에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형태에서의 거부를 계속해서 보일 경우에는 야권에도 결국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여론의 등을 얻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권에도 이 상황 자체를 좀 다르게 보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거고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야권의 입장에서 좀 봤을 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모습까지도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좀 선택권을 좁혀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3당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강행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을 좀 두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14일이니까 내일 조금 더 설득을 하고 내일이 이제 기한이에요. 1차 기한인데 끝나면 아까 이제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재송부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채택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고 사실은 이 14일 내일 이후에는 아무 때나 강행이 가능한데 명분은 청와대에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제 6월 말이면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도 없이 나서는 것은 좀 부끄럽다.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 실무적인 문제도 있죠. 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프로토콜, 그야말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외교부 장관의 책임 영역인데 지금 강경화 장관 후보는 그 대목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또 인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애티튜드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왜 탈락이냐.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 보자. 그럼 도덕성 시비. 근데 문제는요. 지난 일요일에 새롭게 인선한 5명의 사회부총리 후보 및 장관 후보들도 계속 문제들은 나오고 있어요. 크고 작은 흠결들은.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만 문제 삼기에는 확전이 돼 있어요. 도덕성, 흠결의 문제는. 자, 그럼 두 번째는 하루의 청문회 과정에서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객선의 선장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항공모함 함장으로는 함량 미달이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임 항공모함 함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 10명이 이 적임자다라고 또 지지 선언을 했어요. 거기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빠졌는데 어제 또 속보가 나왔네요. 나도 찬성 일세. 그러면은 이제 이 전임자들이 다 적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서 그럼 또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적임자라고 역량을 보증을 하는데 여기서 역량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아주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강경화 후보를 놓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꼬이고 꼬이는데 제가 보기엔 양쪽의 기싸움, 감정 싸움, 고집 싸움으로밖에는 국민에게 비춰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이 채택은 못 해주겠지만 나머지 전반적인 후보들을 다 검증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야당과 여당이 함께 앞으로는 좀 세부적인 기준안을 손을 보든지 이런 얘기들을 합의합시다. 정치권의
타협이 필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것도 궁금해요. 저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 삼고 있는 청문위원은 저 문제는 안 걸리는 것인가? 국민들은 그렇죠. 이것까지도 지금 또 들여다보고 네, 있는 상황이란 지금 얘기하고 말이에요. 있는 네. 앵커와 패널들은 안 걸리는 것인가? 음주운전 안 걸리는가? 음주운전 안 예. 걸립니다. 위장전입 걸립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장전입 하셨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보낼 때. 두 번째 그러니까 다 고백을 문제가 하고 있는 계십니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는 것을 정치권이 어떻게 풀 것인가. 여야가 공수교대 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네. 한 번쯤은 이번에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입장이 분명하니까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이 돌아서면 네. 이게 조금 풀릴 수도 있는데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꾸려고 하면 뭔가 좀 퇴로를 마련해 줘야 될 텐데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대통령이 설득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자세를 충분히 더 거듭 보여드리는 것은 보여주고, 그거는 예. 문 대통령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5대 비리 원칙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얘기를 5대 비리 하는 원칙에 거군요.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기준안을 만들겠다는 것까지 나왔는데도 그 기준안을 만드는 작업에 여야가 한꺼번에 하자는 제안을 이미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럼 모두가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드린 것처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여전히 내부와 바깥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다 같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바깥과 싸우다는 어떤 분위기는 많이 안 바뀐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통령께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여론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까지도 지지율은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사 문제가 나온 지 3주가 네. 됐었고 강경화 후보자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적격이다. 예.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 초반이라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이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저렇게까지 예. 낮은 자세를 보이는데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면 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고집 부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자, 앞으로 있을 일요일에 임명된 네.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지금 산 넘어 폭로가 산입니다. 예상이 됩니다. 지금 네.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그렇죠. 아침에 보면 안경환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됐다기보다는 본인이 3년 전에 칼럼에서 네. 고백한 부분이 맞아요. 또 지금 음주운전 예, 논의가 걸리진 되고 않았지만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을 했다. 했는데 뭐 나온 인사청문회에 계약서도 대한 썼다. 네, 예. 논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이 조대엽 교수,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또는 도종환 이제 문체부 장관 후보 네. 다 줄줄이 그래서 지금 강경화 후보 문제가 이제 한 건이 아니라 자 그러면 대통령이 강경화 카드를 접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 건건이 확전이 돼버렸어요. 지금 1라운드도 못 풀고 있는데 김상조, 김희수 다 마찬가지인데 2라운드는 현역 의원 4분 네. 이번 주에 청문회가 시작되고요. 지난 일요일에 이제 사회부총리를 포함해서 5명 네. 이게 3라운드는 이제 또 이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조각을 완료하는데 53일 걸렸는데 이번 정부 지금 35일째 지나고 있어요. 예.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좀 대승적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인사청문회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전임 정부나 전전임 정부의 장관이 뭐 했는지 국민들은 기억을 못 해요. 몇 년만 예. 지나면. 그러면은 또 그 장관이 임명이 돼서 소임을 다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는 국무총리도 책임 총리라고 임명을 했는데 부정축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터지면 경질이 돼야 돼요. 네. 자르는 건 한순간입니다. 대통령이 자 나가시오. 옷 벗고 나가시오. 그럼 나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또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인사청문회가 참 중요하고 좋은 여러 가지를 검증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생산성 때문에 결국은 네. 정부 조직이 일을 못하게 되는 하나의 정치 공학적인 좀 비생산의 장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닌가. 이 문제를 이번에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아까 정치권과 여야가 합의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번에만 또 넘어가는 면피 전략은 정부로서도 안 되고 국회로서도 안 되고 뭔가 장기적으로 네, 네. 좀 기준을 마련해야 기준, 된다.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이 상황으로 우리가 이 지금 상태를 역활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밑도 끝도 없는 그야말로 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예. 높아 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현역 의원 4명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죠. 시작이 되고요.
또 이제 5명 장관, 임명된 5명 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K트류부터 지금 막혀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